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달빛이 유난히 곱게 내려앉아 이름조차 달빛 마을이라 불리는 아늑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첩첩산중 월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산짐승들도 쉬어갈 만큼 평화로웠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늘 그렇듯 그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고락이 얽혀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우뚝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그 아래로는 기와지붕이 즐비한 부잣집들과 초가삼간이 옹기종기 모여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아주 먼 옛날의 정겨운 이야기입니다. 이 달빛 마을에는 최참판이라 불리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10년 넘게 묵묵히 마당을 쓸고 소를 먹이던 머슴 득칠이가 있었습니다. 득칠이는 산처럼 듬직한 체구의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실함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처럼 일만 하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용 하나만큼은 으뜸으로 통했지요. 비록 제 몸 하나 누울 작은 행랑방이 전부인 신세였지만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던 건실하고 착한 사내였습니다. 최참판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인색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었기에 득칠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밥덩이와 낡은 옷가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득칠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소를 몰고 산으로 향했으며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뉘었으나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농기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인의 곡간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우직하고도 순박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매서운 북풍이 마을의 문풍지를 흔들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릴 듯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득칠이는 늦게까지 외양간의 소들을 돌보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려던 중 마을 변두리에 있는 낡은 사당 근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너무나 가냘퍼서 하마터면 바람소리에 묻힐 뻔했으나 평소 귀가 밝고 마음이 따뜻했던 득칠이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넝마 같은 옷을 걸친 채 눈더미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듯 보였습니다. 득칠이는 깜짝 놀라 서둘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 안았으며 그녀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며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앞뒤 재지 않고 여인을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좁은 행랑방으로 데려와 따뜻한 구들장 위에 눕혔습니다. 득칠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책감을 모두 쏟아부어 방안을 훈훈하게 데웠고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식은 밥에 물을 부어 정성껏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지만 득칠이가 정성껏 떠먹여주는 따뜻한 미음과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조금씩 숨소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우며 여인의 곁을 지켰고 혹시라도 여인이 추울까봐 자신의 낡은 이불을 덮어준 뒤 자신은 차가운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여인은 맑고 깊은 눈망울로 득칠이를 바라보았으며 비록 행색은 초라한 거지 여인이었으나 그 몸가짐이나 말투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득칠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득칠이는 여인의 처연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그녀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자신의 방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분이라 하였는데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떠돌이 신세가 되었는지 득칠이는 굳이 묻지 않고 묵묵히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득칠이가 행랑방에 낯선 여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최참판의 귀에 들어갔고 인색한 주인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참판은 득칠이에게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거지 여인을 데려와 내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며 고함을 쳤고 당장 여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10년 넘게 일한 품자 한 푼 주지 않고 내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득칠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슴이 미쳤다느니 거지랑 살림을 차리려 한다느니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득칠이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옥분의 맑은 심성과 지혜로운 눈빛을 보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삼고 싶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며 비록 가진 것 없는 머슴이지만 평생 배고프지 않게 해줄 터이니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옥분은 득칠이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차가운 겨울바람 아래에서 비록 화려한 혼례식은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백년가약을 맺기로 굳게 약조하였습니다. 득칠이가 옥분과 혼인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자 최참판은 꾀를 내어 그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고생시킬 방법으로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땅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땅은 수십 년 동안 돌무더기만 가득하고 물줄기 하나 닿지 않아 마을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척박한 황무지로 흔히들 귀신이 나온다거나 저주받은 땅이라 부르던 곳이었지요. 최참판은 득칠이에게 10년 넘게 일한 공을 봐서 그 땅을 유산으로 줄 터이니 당장 여편네를 데리고 나가라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들을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득칠이는 주인의 모진 처우에도 원망 한마디 없이 정중히 절을 올리고는 오직 손때 묻은 삽한자루와 작은 솥단지 하나만을 챙겨 옥분의 손을 잡고 마을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정말이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황량한 곳이었는데 여기저기 삐쭉 솟은 바위들과 가시덤불만이 무성하여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실망하는 기색 없이 득칠이의 손을 꽉 잡으며 땅은 정직한 사람의 땀방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건네며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사냥꾼들이 잠시 비를 피하던 다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곳을 보금자리 삼아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득칠이는 구멍난 지붕을 이끼와 집단으로 대충 때우고 옥분은 집 주변의 돌들을 치우며 좁은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제법 사람 사는 냄새가 나도록 집을 정비했습니다. 비록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가난한 출발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앞으로 일궈갈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칠이 내외가 그 버려진 땅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머슴 녀석이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다며 혀를 찾고 봄이 와도 저 땅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계획대로 득칠이를 쫓아낸 것에 흡족해하며 다른 머슴들에게 저들을 본보기 삼아 주인에게 대들면 어떤 꼴이 나는지 똑똑히 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득칠이는 그런 소문에는 귀를 닫은 채 새벽마다 일어나 얼어붙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옥분 역시 남편을 도와 산에서 땔감을 구하고 눈 속에서 캘 수 있는 떼뿌리나 마른 산나무를 찾아다니며 끼니를 이어갔는데 그녀는 유독 땅의 생김새와 흐름을 살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땅바닥에 귀를 대고
무언가 소리를 듣는 듯한 몸짓을 하거나 특정 지점의 흙을 한참 동안 만져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여 득칠이를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득칠이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옥부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이 땅이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신비로운 대답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난히 달이 밝은 밤에 옥부는 득칠이에게 서쪽 끝 바위 틈에 유독 서리가 빨리 녹는 자리가 있다며 그곳을 가리켜 보여주었는데 그곳은 정말이지 다른 곳보다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득칠이는 아내의 예민한 관찰력에 놀라며 그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메마른 돌산 같지만 무언가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추위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봄에 그곳에 무엇을 심을지, 어떻게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지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갈수록 고달파져만 갔고 최참판 댁에서 가져온 아주 적은 양의 곡식은 벌써 바닥을 드러내어 두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득칠이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몫까지 옥분에게 밀어주었지만 옥분은 오히려 남편이 기운을 내야 땅을 일굴 수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하곤 하여 서로의 배려가 눈물겨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었으며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득칠이는 낮에는 돌을 고르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기로 결심하고 잠을 아껴가며 손마디가 터지도록 일을 하여 아주 조금씩 살림살이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예쁜 비단옷은 못 사줘도 굶기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매일 아침 당산나무를 향해 기도하며 다졌고 그 성실함은 마을 어른인 박영감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으로 통했는데 그는 멀리서 득칠이 내외의 모습을 지켜보며 하늘이 낸 인연은 땅이 먼저 알아보는 법이지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영감은 가끔 득칠이의 오두막을 찾아와 말없이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고 가곤 했는데 그 안에는 씨앗 몇 톨이나 말린 나물 등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양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득칠이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 박영감은 그저 땅을 믿고 기다려라. 이 땅은 사람을 가려받는 법이다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호련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옥부는 박영감이 다녀갈 때마다 그가 남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세심하게 주변 지형을 살폈고 남편에게 특정 구역의 돌을 더 깊이 파보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산원저리에 복수초가 얼굴을 내밀 무렵 득칠이와 옥분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과 멸시뿐이었지만 엄동설안을 버텨내고 기어이 땅을 일구어 나가는 두 사람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복한 몇몇 이웃들이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시기하는 이도 있었으니 바로 최참판의 아들인 최도령으로 그는 득칠이가 망해서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가끔 하인들을 데리고 득칠이의 집 근처를 지나며 거지 소굴에서 쥐새끼처럼 사는 꼴이 참 가관이로구나라며 침을 뱉거나 득칠이가 정성껏 쌓아 올린 돌담을 일부러 무너뜨리는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득칠이는 솟구치는 화를 억누르며 묵묵히 돌담을 다시 쌓았고 옥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니 마음 쓰지 마세요라며 남편의 마음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내심은 마치 깊은 강물과도 같아서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득칠이는 아침 일찍부터 밭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옥분이 지목한 서쪽 끝자락의 땅은 유독 흙이 검고 촉촉하여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득칠이는 아내의 안목을 신뢰하며 그곳에 커다란 바위들을 하나하나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바위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덮어놓은 듯 기괴한 형상으로 엉켜 있어 옮기는데 큰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득칠이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성실함으로 매일 조금씩 땅속 깊은 곳을 향해 삽질을 해나갔고 옥부는 옆에서 흙을 나르며 남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득칠이가 저주받은 땅에서 보물을 찾으려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산비탈 위에 그들을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최참파는 이 소문을 듣고는 득칠이가 만약 정말로 보물을 찾아낸다면 그 땅을 다시 뺏어올 궁리를 하며 자신의 곳간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득칠이 내외가 찾는 것은 황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소중한 물길이었으며 그것만이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득칠이가 집채만 한 바위 하나를 지렛대로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눅눅한 기운이 확 끼쳐 올라왔고 옥부는 눈을 반짝이며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라고 외쳤습니다. 득칠이는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흙을 파헤쳤으며 그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울림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생명체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웅장하고도 신비로운 고동 소리였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땅의 비밀이 밝혀지기도 전에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최참판이 관가에 고하여 득칠이가 나라의 땅을 허락 없이 훼손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최참판의 속셈은 득칠이가 일궈놓은 땅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그것이 쓸모있는 땅이 되기 전에 미리 가로채려는 간악한 수법이었으며 이는 득칠이 부부에게 닥친 첫 번째 큰 시련이었습니다. 득칠이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힘없는 머슴 출신이라 항변할 길이 막막했고 옥부는 차분한 표정으로 남편을 다독이며 잠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득칠이와 옥분이 맞이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파헤치던 땅 속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깊어만 갔습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고요했지만 득칠이의 오두막에서는 희미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득칠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에 버려진 땅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 위기를 넘기고 아내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최참판이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서슬퍼런 으름장을 놓고 떠난 뒤 득칠이의 마음은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어둡고 무거워졌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을 것이라 믿어왔던 그에게 권력을 등에 업은 전 주인의 횡포는 거대한 바위처럼 앞을 가로막는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득칠이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좁은 방 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혹시라도 아내 옥분이 자신을 만나 괜한 고생만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마을 우물가에는 득칠이네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최참판이 사람들을 시켜 퍼뜨린 악의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머슴득칠이가 산신령의 땅을 함부로 파헤쳐서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느니 그가 데려온 거지 여인이 사실은 사람을 홀리는 여우귀신이라 득칠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괴상한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득칠이를 아끼던 이웃들도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 앞에서는 선뜻 그를 돕겠다고 나서지 못한 채 멀리서 오두막을 바라보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최참판의 아들인 최도령은 한술 더 떠서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득칠이의 일터를 찾아와 전날 득칠이가 정성껏 골라놓은 돌무더기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횡패를 부렸습니다. 이놈아, 내까짓 머슴놈이 감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명당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득칠이가 애써 파놓은 구덩이를 흙으로 다시 메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득칠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참았으나 옥분이 뒤에서 조용히 소매를 붙잡으며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싸우면 저들의 함정에 빠지는 꼴입니다. 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최도령 일당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뒤 엉망이 된 땅을 보며 득칠이가 망연자실해 있을 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박영감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공정하게 처신하기로 유명한 분이었기에 그의 등장은 득칠이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과도 같았습니다. 영감님은 한참 동안 득칠이가 파헤친 흙과 주변의 지형을 말없이 살피더니 득칠이의 거친 손을 잠시 어루만지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영감은 득칠이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땅은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으나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보려면 땅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수수께끼 같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득칠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으나 박영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옥분을 향해서도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낸 뒤 더 이상의 말 없이 다시 마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사라졌습니다. 박영감이 다녀간 뒤로 옥분은 더욱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매일 새벽 남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마을 전체의 물길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땅을 파는 것보다 물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스며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남편에게 서쪽 바위 아래가 아닌 북쪽 큰 나무 옆을 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득칠이는 아내의 제안이 의아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항상 거부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기에 묵묵히 다시 삽을 들고 아내가 가리킨 곳을 향해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져 갔는데 최참판이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득칠이네를 마을에서 아주 내쫓아야 한다는 안건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저들이 땅을 파헤쳐서 우물이 마르면 책임질 것이냐는 최참판의 협박에 가까운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득칠이는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도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옥부는 장터에 나갔다가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서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득칠이 부부를 지탱해 준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오두막 주변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은 희망의 징조들이었습니다. 득칠이가 북쪽 나무 옆을 깊이 파들어가자 예전에 퍽퍽하던 흙과는 달리 점점 찰지고 기름진 진흙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는 살아있는 지렁이들이 꿈틀대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땅속 깊은 곳에 습기가 가득하다는 증거였으며 옥부는 그 흙을 직접 맛보며 이 땅은 죽은 땅이 아니라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비옥한 땅이라며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최도령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밤늦게까지 득칠이네 오두막 주변을 배회하며 무시무시한 곡소리를 내거나 돌을 던져 창호지를 찢어발기는 등 비겁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득칠이는 밤잠을 설치며 아내를 보호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옥부는 오히려 남편을 안심시키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니 조금만 더 견디자고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최참판 일가의 횡포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득칠이가 커다란 나무 뿌리를 걷어내던 중 흙 속에서 반쯤 부서진 낡은 석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는 기묘한 문양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득칠이는 글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했으나 옥부는 그 석판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며 한참 동안 그 글귀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조상들이 물기를 보존하기 위해 세워둔 표식이었으며 최참판의 조상이 이를 일부러 훼손하고 숨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이 석판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고 마을을 구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만약 최참판이 이 석판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없애려 들 것이 분명했기에 두 사람은 밤늦게 석판을 깨끗이 닦아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득칠이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단순히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농사가 아니라 마을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일이라는 사명감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최고조로 험악해져 최참판의 선동에 넘어간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득칠인의 오두막으로 몰려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득칠이에게 당장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오두막을 불태워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득칠이는 아내를 등 뒤로 숨긴 채 삽자루를 꽉 쥐고 그들과 맞섰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박영감이 나타나 지팡이로 땅을 쾅쾅 치며 이 무지몽매한 놈들아,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법이다 라며 호통을 쳐서 간신히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박영감은 장정들을 물리친 뒤 득칠이에게 다가와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터이니 그때가 너의 진심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득칠이는 박영감의 말을 듣고 서둘러 배수로를 정비하고 파헤친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단으로 덮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남편을 도와 밤새도록 탈을 꼬고 밧줄을 꼬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대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칠이네가 폭풍전야의 정막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미친 사람들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확신하며 득칠이를 쫓아낸 뒤 그 땅에 멋진 정자를 지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할 궁리에 빠져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인간의 탐욕과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며 고요하던 달빛 마을의 상공에는 점차 시커먼 먹구름이 소리 없이 몰려들기 시작하며 대지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밤마다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그녀의 기도는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마을 전체의 물길이 트여 모두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득칠이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고
비록 거지 여인이라 불리며 무시당하지만 그녀야말로 이 마을을 구할 진정한 보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은 차가운 공기를 뚫고 하늘에 닿으려는 듯 애절하게 피어올랐고 오두막 주변의 메마른 땅에서는 기이하게도 은은한 흙내음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영감의 예언대로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오더니 갑자기 하늘 구멍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폭우에 가옥이 침수될까 전전긍긍하며 방책을 마련하느라 소란스러워졌고 최참판의 눈들도 넘쳐흐르는 물줄기에 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득칠이는 빗줄기를 뚫고 나가 아내와 함께 미리 정비해둔 물길을 점검했으며 거센 빛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마치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땅속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거세질수록 득칠이가 파놓았던 북쪽 구덩이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위에서 쏟아지는 빗물보다 더 많은 양의 흙탕물이 아래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옥부는 이제 물길이 터지려고 합니다. 남편님, 저 바위 밑을 한 번만 더 힘껏 밀어주세요. 라고 소리쳤고 득칠이는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도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거대한 암석을 지렛대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 밑바닥에서부터 검푸른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거세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하 깊은 곳에 갇혀있던 거대한 수맥이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솟구친 물줄기는 득칠이가 미리 닦아놓은 배수로를 타고 마을의 마른 논밭을 향해 시원하게 뻗어나갔고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대지는 순식간에 생명의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논이 물에 잠길까봐 달려나왔다가 득칠이의 땅에서 터져나온 물이 마을 전체로 흐르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득칠이와 옥부는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고 솟구치는 물세례를 온몸으로 맞으며 마침내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득칠이의 얼굴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으며 그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대지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옥분 역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항구에 도착한 배처럼 당당하고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이 터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고 비를 뚫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득칠이의 오두막 근처에 모여들어 이 경이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웃고 박해했던 득칠이가 사실은 마을의 생명줄을 찾아낸 영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참판만은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은 내 땅에서 나온 물이니 모두 내 것이다라며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대어 주위에 눈총을 샀습니다. 박영감은 사람들 틈에서 걸어 나와 최참판의 앞을 가로막으며 득칠이가 발견한 그 낡은 석판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라고 명했습니다. 득칠이는 마루 밑에서 소중히 보관해온 석판을 꺼내왔고 박영감은 그 위에 새겨진 글귀를 큰 소리로 읽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물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석판에는 이 땅의 물길은 마을 만인을 위한 것이며 이를 사사로이 가로채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조언이 적혀 있어 최참판의 조상이 저지른 죄악이 수십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최참판을 향했고
그동안 그의 횡포에 짓눌려 살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최참판 일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득칠이는 분노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진정시키며 물은 흐르는 성질을 가졌으니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제 다 함께 이 물로 농사를 지읍시다라며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고 득칠이와 옥부는 비로소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달빛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했으며 득칠이의 버려진 땅이었던 곳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저수지가 되어 은빛 물결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흐르는 물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으며 두 사람의 마음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 물줄기가 마을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득칠이와 옥분의 삶이 어떤 풍요를 맞이하게 될지를 예고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길이 터져 나온 뒤 달빛 마을은 유례없는 활기로 가득 찼지만 그 이면에는 가시지 않은 긴장감과 숨겨진 진실들이 서서히 그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득칠이가 일구어낸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황무지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명줄이 되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최참판이 휘두르는 권세에 대한 두려움과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노래였지만 자신의 탐욕이 들통날까 전전긍긍하던 최참판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저주의 곡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최참판은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문서들을 뒤적였고 어떻게든 그 땅과 물길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을 궁리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득칠이가 발견한 석판이 가짜이며 그가 요사스러운 여편네와 결탁하여 마을의 지맥을 끊고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헛소문을 다시금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색한 주인의 지시를 받은 몇몇 하인들은 밤마다 마을 우물가에 모여 득칠이가 터뜨린 물줄기 때문에 원래 있던 마을 공동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민심을 어지럽혔습니다. 실제로 마을 중심에 있던 오래된 우물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는 징조가 보이자 가뜩이나 의심이 많던 몇몇 농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득칠이를 향한 감사의 마음은 순식간에 의욕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득칠이가 혼자 잘 살기 위해 마을의 복을 가로챈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옥분이 산에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조차 무당의 주술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화롭던 달빛 마을은 물길 하나를 두고 다시금 편을 갈라 싸우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며 이는 득칠이 부부에게 닥친 또 다른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옥부는 마을의 분위기가 상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남편 득칠이에게 지금이야말로 감춰진 진실을 모두에게 밝혀야 할 때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득칠이가 발견한 석판 외에도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기괴한 철판과 숯덩어리들이 과거 누군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기 위해 저지른 악행의 증거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득칠이와 함께 그동안 땅을 파며 보았던 지층의 모양과 물이 솟구치던 방향을 꼼꼼히 되짚어보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목조목 설명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참판은 마침내 관가에서 보낸 군졸들을 앞세우고 득칠이의 오두막을 찾아와 그 땅이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유지임을 증명하는 위조된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는 이놈 득칠아,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감히 조상님의 명당을 훼손했으니 당장 관가로 압송되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호통을 쳤고 군졸들은 득칠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득칠이는 당황하면서도 옥분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마지막 항변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득칠이는 군졸들과 최참판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이 땅은 참판 어르신이 제게 유산으로 주신 땅이며 여기에는 마을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당산나무 앞으로 소집해 달라고 청하였고 만약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노라며 목숨을 건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최참판은 득칠이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설마 머슴놈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자만심에 빠져 기꺼이 마을 회의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호기롭게 승낙했습니다. 그날 오후 달빛 마을의 모든 주민이 당산나무 아래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최참판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득칠이를 범죄자 다루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 또한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여 득칠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지그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득칠이는 아내 옥분이 미리 정리해준 대로 땅속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물길의 흐름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시작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득칠이는 먼저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석판을 꺼내 보여주며 이것이 과거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공동으로 물을 나누기 위해 세워진 공적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석판의 특정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깎여나간 흔적을 지목하며 이것이 바로 물길을 독차지하려 했던 탐욕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판의 문구를 보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자신들의 어릴 적 기억 속에 전해 내려오던 사라진 샘물에 대한 전설을 떠올리며 득칠이의 말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옥분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어조로 최참판의 조상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수맥을 돌려 자신들의 논에만 물이 가도록 조작했는지를 지형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땅 밑에서 발견된 커다란 철판과 물길을 막고 있던 숫더미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것이 자연적인 막힘이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음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옥분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명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고 거지 여인이라 무시했던 그녀의 정체가 사실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모두가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옥분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안절부절 못하며 저 여편네가 요사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민심은 득칠이 부부의 진실한 눈빛에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득칠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판 물길이 마을 우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막힌 곳을 뚫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일 뿐 조만간 더 맑고 풍부한 물이 차오를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의 땅으로 가서 솟구치는 물을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 그 경이로운 광경을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득칠이가 물줄기를 터뜨린 이후 마을에 메말랐던 도랑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논이 벼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생생한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참판이 내민 위조 문서보다 득칠이가 일궈낸 생명의 물길이 훨씬 더 정직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최참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충성한 머슴을 이용해 천벌받을 짓을 저지르다니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최참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득칠이가 가져온 석판과 옥분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진실임을 선포하고 최참판의 가문이 대대로 지은 죄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영감님은 하늘은 결코 탐욕스러운 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며 오직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자에게만 대지의 문을 열어준다는 말로 득칠이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판결에 환호하며 득칠이를 마을의 진정한 구원자로 추대했고 그동안 그들을 오해하고 박해했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더 이상 마을에 머물 면목이 없게 되었고 관가에서 나온 군졸들조차 그의 위조된 문서를 압수하며 그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도령 또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수십 년간 달빛 마을을 호령하던 구두쇠 집안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득칠이는 무너진 옛 주인의 모습을 보며 잠시 연민을 느끼기도 했으나 더 큰 정의를 위해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아내 옥분의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득칠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이 물길을 어느 한 개인의 소유로 두지 않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산으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손님일 뿐이며 물은 만물에게 공평하게 흘러야 한다는 옥분의 뜻을 전했고 이에 감동한 사람들은 득칠이의 깊은 도량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득칠이네 오두막 주변의 물길을 더 넓고 튼튼하게 정비하기 위해 연장을 챙겨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빛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둥근 달이 떠올라온 동네를 환하게 비추었으며 득칠이의 오두막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가져온 곡식과 나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득칠이와 옥부는 자신들의 진심이 통했다는 기쁨에 눈시울을 붉혔고 이제야 비로소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두막을 감싸고 흐르는 물소리는 이제 불안한 소음이 아니라 마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찬 음악 소리로 변하여 밤하늘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옥부는 마당 한 구석에서 득칠이가 일구어낸 흙을 만져보며 이제 이곳에 심을 씨앗들이 얼마나 탐스럽게 자라날지를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실 자신이 몰락한 가문의 자손으로서 땅과 물에 관한 비전서를 공부했던 과거가 있었음을 득칠이에게만 조용히 고백했고 득칠이는 아내의 그런 아픈 사연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조하며 고난 뒤에 찾아온 달콤한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긴 하루를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득칠이는 자만하지 않고 다음 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물길을 살피고 둑을 보수하는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땅을 일구고 정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은 그가 머슴 시절에 느끼던 보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득칠이를 보면 득칠 장군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옥분에게는 달빛 마님이라는 고운 별명을 붙여주며 그녀의 지혜를 구하러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득칠이와 옥분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풍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과 협동의 씨앗이 어떻게 발아하는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물길은 이제 산비탈을 따라 아래 마을까지 시원하게 뻗어나가며 가뭄에 지친 온 세상을 적실 준비를 마쳤고 득칠이의 오두막은 그 생명력의 원천으로서 마을의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물소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마을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로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득칠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옥분에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오라고 수줍게 고백했고, 옥분은 당신의 정직한 땀방울이 없었다면 물길은 영원히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흐르는 물결을 타고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는 고난을 이겨낸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득칠이와 옥부는 더 이상 머슴과 거지가 아니라 대지의 비밀을 깨운 위대한 개척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빛내기 시작한 아주 귀하고도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한풀 꺾이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달빛 마을의 중심가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칠이가 일궈낸 물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라 그 기세가 등등해졌고, 이제는 최참판의 눈치조차 보지 않은 채 저마다 한마디씩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최참판은 평소 같았으면 호통을 쳤을 테지만 자신이 위조한 문서와 조상의 만행이 드러나자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젖은 마당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도령 역시 평소의 거만한 기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성난 민심의 파도를 피해 하인들 뒤로 숨기에 급급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며 주위에 비웃음을 샀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영감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앉아 득칠이 내외가 겪은 모진 고난과 최참판 가문의 탐욕을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득칠이가 가져온 석판을 다시 한번 높이 들어 보이며, 이 돌덩이가 수십 년을 땅속에서 울고 있었던 것은 오늘과 같은 날을 기다렸기 때문일세라며 엄중한 목소리로 공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권력 앞에 굽신거리며 살아왔는지를 통감하였고, 득칠이의 우직한 성실함이 아니었다면 이 마을의 미래는 영영 메말랐을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참판은 뒤늦게 용서를 구해보려 입을 벙긋거렸으나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영감은 관가에서 나온 포교들에게 석판과 지형의 증거를 넘기며 최참판 가문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고할 것을 명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수리권을 박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달빛 마을 개천 이래 가장 통쾌한 판결이었으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세를 부르며 득칠이와 옥분을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최참판은 결국 가산을 정몰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의 집안을 상징하던 커다란 소슬대문은 이제 욕심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흉물스러운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잃어버린 재물을 아까워하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뒷모습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한 기운을 씻어냈습니다. 최참판 일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지만 득칠이는 그 상처를 원망으로 채우는 대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길을 정비하는 일에 앞장서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일은 흐르는 물에 씻어 보내고 이제는 이 물로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 것만 생각합시다라며 사람들을 다독이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옥부는 마을 여인들에게 물길을 다스리는 법과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지혜를 전수하며 그동안 거지 여인이라 무시했던 그들의 편견을 따뜻한 배려와 실력으로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옥분의 단아한 자태와 깊은 학식에 감복하여
그녀를 선생님처럼 따르기 시작했고, 오두막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생기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배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연장을 들고 나와 득치리의 오두막 주변에 튼튼한 돌둑을 쌓고 물이 골고루 논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교한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시기하고 비난하던 이웃들이 어깨를 맞대고 땀을 흘리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달빛 마을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득치리는 앞장서서 거대한 바위를 옮기고 수로의 방향을 잡으며 머슴 시절보다 수십 배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옥부는 새참으로 따뜻한 감자와 옥수수를 준비해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며 격려했고, 사람들은 그녀가 건네는 소박한 음식에서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깊은 진심과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며칠 밤낮을 고생한 끝에 버려진 땅에서 시작된 물길은 이제 마을의 실핏줄처럼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며 메말랐던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수로를 따라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흐르는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뚫어주었으며, 이제는 가뭄이 들어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생긴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정자 아래 모여 앉아 득치리네가 가져온 이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실이 승리한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희망이라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안정을 찾을 무렵, 박영감은 득치리와 옥분을 불러 최참판이 남기고 간 문전 옥답 중 일부를 두 사람의 몫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득치리는 이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득치리는 저희에게는 이미 이 버려진 땅과 거기서 터져나온 소중한 물길이 있으니 남은 땅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끝까지 욕심 없는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영감은 득치리의 깊은 도량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의 뜻을 받들어 마을의 공동 경작지를 만들어 가난한 이들도 굶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득치리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냈고, 그는 이제 머슴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수로 공사가 마무리된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득치리의 마당에 모여 풍성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는 단순한 승리의 축하가 아니라 새로운 달빛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귀한 술과 정성껏 빚은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득치리 내외를 오해했던 미안함을 고백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화해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마을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고,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보름달보다 더 환하게 잔치마당을 비추며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득치리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틈에서 웃으며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마을 청년들은 꽹과리와 장구를 들고 나와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춤을 추며 고단했던 지난날의 시름을 말끔히 잊었습니다. 득치리는 평소 말수가 적고 숫기가 없었지만 이날만큼은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어설픈 춤사위를 선보여 좌중에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옥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곁에서 조용히 장단을 맞춰주었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부부의 인연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소박하고도 따뜻한 잔치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으며 달빛 마을의 하늘 위로 터지는 웃음소리는 산 너머 마을까지 전해질 정도로 우렁차고 맑았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우물에는 물이 가득 차올랐고 득칠이가 예견했던 대로 물의 수위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져서 두레박질을 한 번만 해도 시원하고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빨래터에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득칠이네 덕분에 손목 고생을 덜게 되었다며 칭송했고 농부들은 논둑에 서서 찰랑거리는 물을 보며 올가을 풍년을 이미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참판이 지배하던 시절에 어둡고 억눌렸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마을 전체에는 활기와 생명력이 넘쳐 흘러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조차 평소보다 더 선명한 색깔을 뽐내며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득칠이는 매일 아침 수로를 돌며 작은 이물질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관리했고 그의 성실함은 이제 마을 전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득칠이는 옥분과 함께 자신들이 처음 도착했던 그 황량했던 돌밭을 거닐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는데 이제 그곳은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고개를 내미는 풍요로운 텃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득칠이는 아내에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최참판댁 마당이나 쓸며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을 것이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옥부는 당신의 정직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하게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라고 말하며 남편의 투박한 손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비단 옷을 입거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일궈낸 이 땅과 물길이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행복의 뿌리가 내려져 있었으며 이는 오랜 인내와 헌신 끝에 얻어낸 값진 열매였습니다. 수로 정비가 끝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득칠이네 집을 수시로 찾아와 농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거리까지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지혜를 빌리려 하였습니다. 득칠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조언해 주었고 옥부는 특유의 차분함과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 마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빛 마을은 인근 마을 중에서도 가장 다툼이 적고 화목한 동네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다른 마을의 청년들이 득칠이의 밑에서 일하며 농사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득칠이는 찾아오는 누구도 문전박대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자신이 배운 땅의 진리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의 화합을 상징하듯 박영감의 제안으로 수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득칠이와 옥분의 공로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땀으로 일군 물길, 덕으로 채운 마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득칠이는 극구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비석을 세우는 것을 허락했고 그 비석은 후세 사람들에게도 성실함과 정직함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비석 앞에 이름 모를 산꽃들을 심어 장식하였고 그 꽃들은 맑은 수로의 물을 마시며 사계절 내내 지지 않고 피어나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비석 주변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고 그곳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득칠이 부부의 은혜를 되새기곤 하였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깊어가고 논이 벼들이 초록색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이룰 무렵 달빛 마을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진기한 광경들이 목격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라졌던 산새들과 나비들이 물가를 찾아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명체들이 득치리가 일궈낸 물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산신령의 가호라며 기뻐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득치리는 물가에 앉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아내와 함께 소박한 점심을 나누어 먹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임금님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밥 위에 정성껏 묻힌 나무를 얹어주며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제 숲을 이루고 있네요 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참판이 떠난 뒤 그의 집터는 마을 사람들의 논의 끝에 마을 공동의 교육관과 창고로 개조되었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곡식들은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여 비축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장소가 나눔과 배움의 장소로 바뀌자 마을의 기운은 더욱 맑아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 대신 항상 밝은 웃음과 여유가 묻어나게 되었습니다. 득치리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며 예전에 자신이 마당을 쓸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픔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밑거름임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주인에게 가졌던 원망마저도 흐르는 물에 씻어보냈고 오직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성숙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이제 예전보다 더 고요하고 깊어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불안함이 아닌 평화로운 휴식이 깃들어 있었고 집집마다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등불은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득치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수로를 따라 한 바퀴를 돌며 물이 잘 흐르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이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축복을 지키고자 하는 정성 어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토록 귀한 아내와 소중한 터전을 주신 하늘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옥분의 귓가에 닿아 그녀의 꿈속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옥분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등불을 밝혀두고 기다렸다가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젖은 발을 정성껏 닦아주며 하루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달빛 마을은 득치리와 옥분이라는 두 사람이 가져온 변화를 통해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나 가장 눈부신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그 풍요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결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득치리를 단순히 일을 잘하는 머슴이 아니라 마음이 깊은 어른으로 대접하였고 옥분을 거지 여인이 아니라 마을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고 그들이 심은 나무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은 뿌리를 내리며 마을의 역사를 증언하는 산증인이 되어갔습니다. 어느덧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마을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고 득치리가 일궈낸 버려진 땅의 논은 다른 어떤 논보다도 알이 굵고 탐스러운 벼 이삭들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득치리의 논을 보며 정직하게 흘린 땀은 땅이 반드시 기억한다는 말을 실감하였고 득치리는 첫 수확한 벼를 들고 아내와 함께 가장 먼저 박영감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영감은 득치리가 가져온 백살을 어루만지며 이 쌀 한 톨에는 자네의 인내와 옥분 처자의 지혜가 담겨있네라며 크게 칭찬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득치리네의 풍성한 수확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마을 광장에는 곡식 가마니들이 산처럼 쌓였고
사람들은 그 넉넉함 속에서 겨울을 날 준비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득칠이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곡식의 절반 이상을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옥부는 남은 곡식으로 술을 빚고 떡을 만들어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 사람들은 저마다 남은 곡식을 보태어 마을 공동의 곡간을 가득 채워 달빛 마을은 이제 굶주림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축복받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득칠이와 옥분의 오두막은 예전처럼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튼튼한 기와집으로 새로 지어준 덕분에 아주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득칠이는 눈 덮인 마당을 쓸며 창가에서 바느질하는 아내의 실루엣을 바라보았고 지난 겨울 눈더미 속에서 옥분을 구했던 그날이 마치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져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옥분은 남편이 들어오자 화로에 구운 고구마를 내밀며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쉬세요라고 말하며 남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로 앞에 마주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를 들으며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였습니다. 득칠이는 옥분의 손을 잡고 내년에 또 봄이 오면 우리 더 넓은 물길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줍시다라고 말했고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땅도 옥토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으며 오두막을 감싸고 흐르는 물줄기는 눈 아래에서도 멈추지 않고 졸졸 소리를 내며 마을의 내일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길을 뚫고 득칠이네를 찾아와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긴 겨울밤을 함께 보냈고 득칠이의 집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자 모든 지혜가 모이는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득칠이 아저씨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와 옥분 아주머니가 가르쳐주는 재미있는 글자 공부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어른들은 득칠이가 권하는 막걸리 한 잔에 인생의 고단함을 털어내며 진정한 이웃 사촌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겨울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으며 이는 오직 정직한 노동과 지혜로운 사랑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로 향하고 있었으며 득칠이와 옥분의 삶은 달빛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이 가득 찬 이 마을의 풍경은 듣는 이로 하여금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득칠이는 깊어가는 밤, 아내의 편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의 은빛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인생에도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빛 마을에 다시금 평화로운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을 하얗고 포근하게 덮어주던 어느 조용한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득칠이네. 집은 더 이상 이름 없는 머슴과 거지 여인이 살던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라 마을의 생명줄을 지키고 지혜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사랑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겨운에 쌓인 눈은 대지를 포근히 감싸 안았고 득칠이가 일구어낸 수로 위로는 얼음 밑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마을의 안녕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물소리를 들으며 내년 봄에 풍요로운 농사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차오르는 안도감 속에 깊은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득칠이는 어김없이 마당에 쌓인 눈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은은하고도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산비탈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처음 이 땅을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과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어준 아내 옥분의 지혜를 떠올리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척박한 돌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은 기름진 옥토가 되어 겨울잠을 자고 있었고, 득칠이는 이 땅이 자신에게 준 교훈인 정직함과 인내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옥부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눈길을 헤쳐 득칠이네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의 손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감사의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득칠이의 손을 꽉 잡으며 자네가 깨운 것은 땅 밑의 물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과 잊고 지냈던 이웃의 정이었네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득칠이는 황송한 마음으로 영감님을 방 안으로 모셨고 옥부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생강차를 내오며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여 집안에는 훈훈한 온기와 정겨운 대화가 가득 찼습니다. 박영감은 두 사람의 맑은 눈빛을 보며 이 마을의 미래가 이토록 밝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자신도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겠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의 아이들이 득칠이네 앞마당으로 모여들어 눈사람을 만들고 팽이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는 겨울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득칠이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미끄러운 길을 닦아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노란 호박을 쪄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의 맑은 영혼을 축복해 주었고 아이들은 옥분을 보며 달빛 아주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지혜로운 분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득칠이를 바보라고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그를 가장 존경하는 영웅으로 생각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대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때가 되자 득칠이와 옥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풍성한 저녁 식사를 나누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득칠이가 수확한 팹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과 옥분이 산에서 직접 채취해 말려둔 나물 무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시원한 김치와 된장찌개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올 한 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추억으로 돌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듯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끈끈한 공동체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득칠이는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나 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니 우리도 이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짧지만 울림 있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옥부는 마을 여인들에게 지난 1년간 땅을 일구며 기록해둔 농사 비결과 날씨 읽는 법을 담은 작은 공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는 마을의 보배와도 같은 자료였습니다. 여인들은 옥분의 세심한 배려에 큰 감동을 하였고 그녀의 지혜를 이어받아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수확을 거두겠노라며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부는 이제 마을에서 단순히 거지 여인이 아니라 모든 여인의 귀감이 되는 현명한 조언자로 존경받게 되었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깊어갔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은빛 설경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한 눈부신 광경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득칠이는 아내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별빛 아래를 천천히 걸었는데 두 사람의 그림자는 눈 위에 하나로 합쳐져 아주 길게 늘어났습니다. 득칠이는 문득 처음 만났던 그 추운 겨울밤을 떠올리며 만약 그날 내가 사당 근처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지 못했겠지 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모든 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며 당신의 따뜻한 심성이 저를 깨우고 이 땅의 물길까지 깨운 것이에요 라고 화답하며 서로의 깊은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찬바람을 뚫고 지나가던 들쥐들조차 멈춰서서 들을 만큼 다정하고 따뜻했으며 겨울밤의 고요함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득칠이는 화로의 불씨를 살려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웠고 옥부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이불을 펴고 잠자리를 정성껏 마련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로 앞에 마주 앉아 남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내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소소하고도 행복한 고민을 나누며 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득칠이는 옥분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도 이 땅처럼 듬직하고 물처럼 맑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겠소라고 약속했고 옥분은 남편의 손을 포개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오두막은 비록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평온하고 아늑했으며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가치가 가득히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득칠이네 창가에만 희미한 등불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마을을 지키는 등대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로를 흐르는 물소리는 밤의 정막을 깨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과시하며 대지의 맥박처럼 고동치고 있었고 득칠이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한 안식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내일 아침 다시 태양이 떠오를 때 자신은 또다시 이 땅을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부는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끄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 마을 위로 내려앉은 달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으며 득칠이와 옥분이 깨운 물길을 비추어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꿈속에서 득칠이가 터뜨린 맑은 물이 자신들의 논밭을 적시는 꿈을 꾸며 평화로운 잠자리를 이어갔고 달빛 마을은 이제 전설 속의 무릉도원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네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득칠이와 옥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산 너머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정직한 머슴과 지혜로운 여인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실화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들리는 것은 오직 깊은 산속의 바람 소리와 멈추지 않는 생명의 물줄기 소리뿐인 평화로운 밤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득칠이는 잠결에도 옥분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마치 뿌리가 엉킨 두 그루의 열리지처럼 견고하고도 아름답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꿈속에서 푸른 들판을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곁에서 듬직하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아주 깊고 달콤한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안은 월악산의 전기는 두 사람을 축복하며 밤새도록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대지는 다시 올 봄을 준비하기 위해 고요한 안식의 시간을 보내며 만물에게 휴식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며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사랑과 신뢰의 꽃향기가 달빛 마을의 밤 공기를 더욱 향긋하게 채워주며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이제 득칠이와 옥분이 누리는 이 깊은 평온함 속에 함께 머물며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대지의 물소리를 따라 편안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맑은 물길이 당신의 꿈속에도 시원하게 흘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어 주기를 바라며 득칠인의 오두막의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이불 속까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영원히 고요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득칠이와 옥분이 일궈낸 행복은 그치지 않는 물길처럼 후손들에게도 길이길이 전해질 소중한 보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시고 흐르는 물소리에 몸을 맡긴 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복된 단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득칠이는 마지막으로 잠결에 참으로 좋은 밤이 오라고 나직이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밤안개에 섞여 은은하게 사라졌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마을 전체의 안녕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옥분의 고른 숨소리는 방 안의 적막을 채우는 가장 평화로운 음악이었으며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땅과 물이 하나로 합쳐지듯 때려야 뗄 수 없는 신성한 결합이 되어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모든 생명은 이제 이 위대한 부부의 보호 아래 안식에 들었으며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오늘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앞날을 환하게 축복하며 비추어 줄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은 득칠이와 옥분처럼 당신의 삶에도 언제나 맑은 물길이 트여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취를 가슴에 품고 득칠이가 일군 기름진 흙냄새와 옥분이 우려낸 향긋한 차 향기를 기억하며 이제는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깊은 휴식에 드셔도 좋습니다. 달빛 마을의 은은한 달빛이 당신의 창가를 비추며 밤새도록 당신의 곁을 지켜줄 터이니 아무 걱정 없이 저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한 꿈의 나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